좀 대박 변호사님들은 대기 번호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 뭐죠? 그럼 그 다음 패스. 저는 되게 놀랍게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는 순간 바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어디서 한 번도 그런 걸 가입해 본 적도 없고 번호를 노출시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모르는 데서 그런 데서 전화가 와요. 한 번만 와봐라. 좋은 분이 있다 막 이렇게 오는데 연애를 하고 있음을 밝혀도 근데 지금 헤어질 생각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 로스쿨 학생 추첨이 있는데 그게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장, 광장, 태평양 이렇게 나머지 10위까지 수익보다 김현장 하나의 수익이 매출이 훨씬 더. 김현장은 아시아 1위니까요. 신임 초봉이 세금 다 떼고 990만 원인가를 딱 찍어준다고 들었어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올라가는 폭이 더 높아지는 거죠. 좀 대박 변호사님들은 소위 말해서 그 대기 번호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부르서 이거 뭐죠? 그럼 그 다음 패스. 이런 식이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앞선 대기 번호를 받기 위해서도 사고 판다고도 한 달이면 건물 하나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저도. 모든 로스쿨생들의 가장 선망하는 세 가지 직업은 검클빅입니다. 검클빅이 뭐냐면은 검사, 클은 로클럭입니다. 이제는 판사를 바로 못 가잖아요. 로클럭은 판사 밑에서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로클럭이라고 해요. 재판연구관. 이 재판연구관이 되면은 나중에 판사에 임용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어요. 이게 바로 판사 가는 코스예요. 로클럭을 간다는 것만으로 거의 판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 업무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로클럭 나오면은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들이죠. 빅 중에 하나가 그 빅이 대형 로펌이라는 뜻이에요. 로스쿨 성적이 거의 최상위권, 객관적인 스펙 자체가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최상위권 스펙을 가져야 되고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판검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저도 동의합니다. 판검사가 되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대기업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찰서장급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진짜 도지사나 군수가 뛰어와서 소임 검사들에게 경례까지 할 정도였다고 해요. 돈은 많은 그런 잘 나가는 집안의 사업가들은 어떻게든 그 검사서에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옛날만큼 판검사의 권력이 절대 권력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건 거의 국회의원 정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로 나오면은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면 하나 쓰는데 수천만 원을 꽃가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군인들 생각해보면은 별을 다는 것이 군인들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판사 검사에서도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판사의 별은 이제 법원장이 되는 거고 검사의 별은 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법원장과 검사장을 달고 있으면은 저는 말렙을 찍었다고 생각했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가문의 영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갑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변호사의 또 다른 장점은 제가 어떤 한 분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안정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날 자르면은 내가 다른 데 가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사내 변호사를 많이 뽑고 있으니까 재판 업무가 안 맞아, 송무 업무가 안 맞아 하면은 일반 대기업에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다른 사람들의 중대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기업 하나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건데 막중한 책임감이 시달립니다. 휴식을 취할 때도 혹은 휴가를 갈 때도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내가 지금 쉬고 있을 땐가?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변론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꿈도 꿔요. 내가 채소에서 저한테 원망하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 진짜 변호사 업무를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최근에 했던 사건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건인데요. 이번에 임용시험을 치른 대략 한 150명 넘게 모여서 집단소송을 하게 됐어요. 의뢰인 한두 명이면 한두 명만 상대하면 되겠는데 150명이 넘어가니까 그 150명 각각의 고민과 애환과 그 스트레스를 제가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150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AI가 법조인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절대 대체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법조문이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만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구체적인 그 빈틈을 메꿔나가는 것이 바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판사들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해석의 기준이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조금 더 정의가 우선되겠다, 이런 사건들은 좀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좀 더 중시하게 된다, 어떤 그 심오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되게 유명한 법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정의인지, 뭐가 법적 안정성인지 아직 합의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나와도 계속 2심 가고 3심 가고 대법원 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가장 달라질 것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예요. 법이란 것이 어떤 갈등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그 후속 대처예요. 이 부분만큼은 네가 책임지고 이 부분만큼은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AI가 사고를 치면은 AI한테 사고를 못 묻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게 큰 교통사고를 냈어요. AI를 두고서 깜빵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물릴 것이냐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CEO에게 책임을 묻게 할 건지, 개발을 잘못한 개발자에게 물을 것인지, 이게 아직 합의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사회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싶어요. 구본석 변호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남고 싶어요.